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결정한다는 건 평생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에게만 집중을 할 것을 약속할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확신이 명확하게 섰다는 생각을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보통은 꼭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보다는 단순히 상황에 휘말려 상대방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다가 결혼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이 사람에게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하기보단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으로 인해 운명이라고 받아들인 후 결혼에 이르게 된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이 운명이고 당연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믿었던 제 상황이 황당하고 허무하기 때문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아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평범한 주부로 아이 둘을 키우면서 남편을 내조하며 지내는 주부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주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현재 남편은 결혼을 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도 충격적인데 문제는 떠나간 남편이 남긴 정말 충격적이고 많은 일들로 인해서 제 인생은 완벽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는 오히려 남편에게 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 평생 함께하겠다고 다짐을 했던 제 자신이 매우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 정도니까요. 남편과 어떻게 만난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남편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날 당시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에 재직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었어요. 남편의 특이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제 남편은 흔히 말하는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보통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남녀로 구성되거나 혹은 동성이어도 생김새가 다른 경우도 많은데 남편과 남편의 쌍둥이 동생의 경우는 생김새나 몸태 그리고 목소리까지도 굉장히 똑같았어요. 이제 막 결혼한 지 3년 차인 저 역시 둘이 나란히 앉아있으면 누가 제 남편인지 구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니까요. 남편과 남편의 쌍둥이 동생은 저와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자주 만나고 봐왔어요. 둘은 여느 형제와는 다르게 가족이나 친구 같았고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저와의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저에게 소개를 한 사람도 바로 남편의 쌍둥이 동생이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을 함께 보게 되니 뭔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오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연애를 해와도 일란성 쌍둥이인 분들을 만나온 적은 없거든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일반적인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 과정과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희는 요즘으로 치면 데이트 어플, 즉 채팅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만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아가씨인 시절에는 그렇게 대중화하지 않았던 문화라 그런지 자꾸 주변 지인들에게는 숨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인 건 맞지만 우리 두 사람이 채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몇 없어요.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저와 유치원 시절부터 단짝처럼 지내온 친구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제가 남편을 채팅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된 건 제가 30살이 되던 해였어요.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30대 후반이라고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친구들은 20대 중후반이면 모두 다 결혼을 하는 추세였고 나 혼자서 결혼도 연애도 하지 못하고 지내는 나날들이 나름대로 참 조급했던 것 같아요. 골드미스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늦은 감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연애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30대 혹은 40대 나이까지 혼자 지내게 될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는 주변에서 소개팅조차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소개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에게 소개팅만 계속해서 주선해달라고 조르는 것도 민망한 일이니 제가 직접 제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 대리님이 점심시간에 하는 어플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문화 자체를 알지 못했던 터라 함께 탕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 어플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했어요. 대리님은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세요? 요즘 연애하세요? 나? 아니야. 그냥 좀 연락하는 사람 몇 명 있기는 해. 우와, 대리님 정말 능력자시다. 연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저도 비결 좀 알려주세요. 맞다. 미나 주임도 솔로지. 미나 주임도 이거 해볼래? 생각보다 잘 고르면 괜찮은 사람 많아. 그게 뭔데요? 저도 알려주세요. 저도 연애하고 싶어요. 이거 포렘이라는 어플인데 한번 해봐. 등록하고 직장 정보 넣고 하면 신원 확실한 사람들만 소개해주더라고. 몇 번 직접 만나도 봤는데 꽤 괜찮더라고. 저 이런 어플 처음 봐요. 신기하네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대리님이 알려주신 어플 이름 확인을 하고 난 후 저 역시 호기심에 한번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사진도 올려야 하고 자기소개,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뭔가 좀 안심하게 되더라고요. 가입만 한 후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던 어느 날, 저에게 먼저 하트를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군인으로 부사관 3년차라고 했어요. 군인이라 그런지 씩씩하고 털털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는 모습을 보니 꽤 호감이 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게다가 외모 또한 누가 봐도 잘생겼어서 대화를 나눈 후 처음 만나자마자 반해버렸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 절 처음 본 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연락을 계속 이어왔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연애를 하는 시간이 모두 다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사실 꼭 저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남편에게 푹 빠져 아마 결혼을 했을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쩌나 고민을 했던 나날도 있으니까요. 그러던 중 남편과 저에게 운명같이 선물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이가 생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결혼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진 않았었지만 아이가 생긴 것은 우리가 평생 함께해야 한다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던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물론 아이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하는 것도 두려웠고 남편의 반응도 걱정스러웠지만 제가 생각했던 걱정을 한 방에 날려줄 만큼 좋아해줬고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도 먼저 꺼내줘서 더 고맙고 믿음이 생긴 채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무슨 일이길래 부대 앞까지 직접 왔어? 무슨 일 있어? 응, 있어. 아니,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응? 우리한테? 나한텐 아무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인데 그래? 말해봐. 이것 봐. 이것 보고 놀라지 말고. 응? 초음파 사진이네. 설마 자기 임신했어? 우리 아이야? 응. 며칠째 몸도 안 좋고 잠도 안 오고 이상해서 테스트기 해봤는데 2줄 뜨더라고. 놀래서 병원 가봤더니 8주래. 우와. 그럼 이 작은 게 내 아이인 거야? 우와. 너무 신기하다. 자기야, 고생했어. 자기 당황스럽거나 좀 그렇지 않아? 아니, 뭐가 당황스러워. 우리가 뭐 20대 어린애들도 아니고 결혼할 나이 됐고 심지어 우리 나이에 아이가 찾아와주면 감사한 거지. 결혼하자. 분명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난 자기가 난감해하거나 싫어하면 어쩌나 엄청 걱정했어. 이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니, 그런 걱정을 왜 해? 우리 애인데. 미나야, 고맙다. 사랑한다. 잘 살아보자. 아직도 그날의 긴장과 남편이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생생해요.
그렇게 우리는 뱃속에 소중한 생명을 담고 행복한 시작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부사관으로 재직하고 저 또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저의 경우에는 결혼을 위해서 모아둔 돈 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심지어는 빚도 좀 있는 상황이어서 매달 카드로 생활을 하고 월급으로 맞고 지내는 상황이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부모님 모두 다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급에서 약 50% 이상을 부모님 생활비로 지출을 하고 또 대출도 막는 상황이다 보니까 벌이에 비해서 돈이 줄줄 새고 있던 상황이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생긴 아이로 인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결혼식 자체에 대한 비용도 혼수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집에 대해서도 어떤 것도 해결을 하지 못한 채 막막했어요. 남편에게는 일일이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고민만 커져갔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저의 고민을 눈치를 챈 건지 남편은 저에게 관사 생활을 제안했어요. 관사에서 지내게 되면 집은 해결되는 문제고 매달 월세를 내면서 살면 되고 그동안 제가 저희 부모님 부양을 해온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벌어온 돈에서 월세를 낸 후에 남은 돈으로 저금도 하고 상황을 천천히 해결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결혼 전 부모님을 부양하고 집안에서 실질적인 가장으로 살아가느라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았는데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드디어 저도 저만의 삶을 살고 독립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만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양가의 임신 소식을 알리고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린 후 남편이 마련한 관사에서 생활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남편과의 사이도 좋았고 남편의 쌍둥이 동생과 시부모님들 역시 너무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우리가 직접 마련한 정말 우리 집은 아니더라도 관사라는 보금자리가 생기고 그곳에서 오직 남편과 저 단 둘만 생활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해방감이 몰려오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동안 변변한 여행 한번 못하고 저 혼자서 독립된 생활 자체를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공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대로라면 어떤 일도 생기지 않고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만 같은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모든 신혼생활이 그렇듯 저 또한 달콤하고 깨가 쏟아지면서 지냈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 후 임신을 했던 아이를 출산한 후 곧바로 연년생 둘째를 가지게 되었어요. 3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아이는 찾아와 줬고 우리 가족은 둘에서 시작해서 셋, 그리고 이제는 넷이 되었어요. 자식을 키워본 적 없던 시절에는 알 수 없었던 감정들과 애정이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저희 엄마가 너도 아이를 낳아 키워봐.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다. 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정말 공감됐어요. 둘째까지 출산한 후 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첫째만 케어할 때는 그래도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시댁에 맡기면서 일을 병행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관사가 부대 근처에 있고 직장까지 거리가 좀 있다 보니 둘째 출산 후 전혀 케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쉽지 않겠더라고요. 남편과 상의를 한 끝에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 둘을 케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고 그날부터 전 가정주부로 아이들을 케어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별다른 문제없이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성실하게 일을 하는 남편을 보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너무 행복했던 나머지 남편의 찜찜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넘어갔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이를 둘 낳고 보니 자녀 계획상 더 이상 아이가 생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 또한 하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남편과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따로 없었죠. 어느 날 퇴근 후 식사를 마친 후 과일을 먹으며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나 정관 수술할까?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정관 수술을?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었잖아. 지금 하잖아. 우리 애도 둘 낳았고 더는 계획도 없는데 혹시 몰라서 또 생기면 지우는 건 죄고 키워야 하는데 우리 형편상 이제 더는 힘들잖아. 그래서 생각했지. 그건 당신 말이 맞기는 해. 나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근데 당신이 먼저 이야기를 하니 좀 의외네. 이런 이야기는 원래 남편이 먼저 꺼내줘야 당신도 기분이 좋고 그런 거지. 안 그래? 그래, 맞아. 아, 우리 남편 아주 똑똑하고 대단해. 그럼 날짜 맞춰보고 같이 가자. 응? 아니야. 내가 미리 예약해놨어. 당신 바쁘면 안 와도 돼. 별것도 아닌데 애들까지 맡기고 올 일은 아니잖아. 응? 뭐야? 말은 오늘 꺼내놓고 수술 예약은 미리 한 거야? 아니, 예약 자리만 알아본 거지. 당신이 오케이 하면 바로 전화해서 확정만 하면 된다고 했어. 그냥 내가 가서 할게. 마침 내일 휴가니까 내가 혼자 가서 할게. 아, 뭐가 그렇게 급해. 천천히 해도 되지. 당신 나 알지? 결정한 건 빨리빨리 처리해버리고 싶어 하는 거. 내가 가서 할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보통의 남편들은 정관 수술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질색을 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자진해서 수술하겠다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당시에 저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상하고 열려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고마워했던 것 같네요. 물론 이야기가 끝이 나자마자 바로 간다고 했을 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서두르지? 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남편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흘리면서 넘어갔어요. 그때 상황을 떠올려보면 정말 알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는데 남편에 대한 굳은 신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제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서둘렀다는 생각은 애초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도 하고요. 아마 군인 가정에서 자라셨거나 혹은 배우자가 군인이라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매일매일 근무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중간중간 다양한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당직 업무 또는 몇 주간 집을 비우는 훈련도 많이 간다는 것을요. 저 또한 연애 때부터 쭉 남편의 스케줄을 파악해왔기 때문에 남편이 집을 비우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 지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오히려 출근 시 밥을 차리고 또 칼 같은 시간에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시간에 맞춰서 매번 따뜻한 밥을 차려줘야 하는 일이 부담스러워 훈련을 간다고 하면 반가운 마음이 들 정도였기도 합니다. 보통은 군대에서 주는 식사를 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남편의 경우는 별다른 일정이 없다면 집으로 와서 꼭 집밥을 먹었어요. 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가끔은 귀찮기도 하고 대충 때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이기도 했으니까요. 보통 훈련을 가게 되면 짧으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집을 떠나기 때문에 이런 날은 아이들과 저에게도 완벽한 휴가나 다름이 없었어요. 외식을 잘 안 하고 집에서 밥을 해먹는 걸 좋아하는 남편 덕분에 애들이 먹고 싶어하는 치킨이나 피자도 사주는데 한계가 있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훈련이 잡혔다고 이야기를 하며 남편은 일주일간 집으로 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전 속으로는 매우 기뻤죠.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먹고 싶을 때 먹으면서 신경 쓰지 않고 지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남편이 떠난 후에 아이들은 가장 먼저 치킨과 매운 떡볶이를 시켜서 먹자고 했고 저 또한 그날부터 일주일간은 저녁에서 해방된다는 기분에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훈련에 가게 되면 연락은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연락이 잘 되지 않아도 잘 지내고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훈련을 간다고 떠난 지 2일째 되는 날, 낯선 지역 번호가 제 휴대전화 번호에 울리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과 전혀 다른 지역 번호이다 보니
의아하긴 했지만 전화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충격을 받고 곧바로 뛰어나가게 되었죠. 전화는 부산에 있는 대학 응급실 전화번호였어요. 이상했죠. 훈련을 간 곳은 강원도였는데 갑자기 부산에서 연락이 와서 남편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황당하기도 하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궁금한 부분이 많았지만 남편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선은 빠르게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급한 대로 시댁에 연락을 해 맡겨둔 후에 빠르게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을 알아봤어요. 기차를 탈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비행기를 티켓팅해 부산으로 향했죠.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부산대학교 응급실에 들어서 있었고 그곳에서는 남편 위로 하얀 천이 덮인 모습이었어요.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군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구급대원이 보호자를 확인 후 저를 찾더군요. 남편은 부산의 한 호텔 헬스장에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바로 119 신고를 통해 병원으로 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인사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난 것도 당황스러운데 훈련 장소가 아닌 부산에서 그것도 호텔에서 운동을 하던 중 발견되었다고 하니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무리 궁금한 점이 많아도 남편은 대답이 없었기에 일단 남편을 저희 집 쪽으로 옮긴 후 장례식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와 짐을 전달받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충격받아서 이런저런 것들을 확인할 여력이 없었어요. 장례식을 모두 치르고 발인까지 한 이후 지금 상태로는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잠시 아이들을 친정 식구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떠난 소파에 앉아서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이런저런 현실적인 일들을 처리하느라 눈물 한 방울 마음대로 흘리지 못했던 제가 혼자 남으니 그때부터 다양한 감정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불쌍하다가 나를 두고 간 것에 원망을 하다가 화도 나다가 그러던 중 갑자기 왜 부산에 갔는지가 떠올라 궁금해졌습니다. 이에 곧바로 남편의 짐으로 받은 상자를 열어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남편의 휴대전화 전원을 켜봤어요. 그리고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전 충격과 함께 허무함이 밀려오면서 다시 한번 분노에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왜 남편이 훈련을 간다고 해놓고 부산에 갔고 부산 호텔 헬스장에서 발견되었는지도 금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정관 수술을 제안했던 사실까지 모든 퍼즐이 다 하나같이 끼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 모르게 계속해서 저를 만났던 그 어플을 포함해 다양한 데이트 어플을 깔아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 오히려 화도 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결혼을 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도 오히려 더욱 자신 있게 바람을 피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채팅 속 남편을 보니 소름이 끼치고 구역질이 나더군요. 참 별 가지가지 외설적인 말을 다 했더군요. 심지어 최근 부산을 가게 된 이유도 그 수많은 외도 상대자 중 한 명이 부산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기념일에 맞춰 함께 호텔 여행을 가기로 했던 것이더라고요.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순간에도 그 여자에게는 나 운동하고 올게 자기야 라는 말을 남긴 후 갔더라고요. 그 기록들을 보면서 정말 온 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날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갔던 곳에서 결국 생을 마감한 남편이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죽길 잘했다는 아주 못된 생각도 들더라고요. 분노 표출을 하고 싶은데 막상 표출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세상에 없으니 그야말로 정말 죽을 맛이더군요. 미움도 상대가 있어야 힘껏 미워할 수 있다는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죽기 직전까지 상간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보고를 하던 그 모습이 떠오르니 치가 떨리더라고요. 이 모든 사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싶다가도 또 막상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해 원망을 하면 뭐할까. 그래, 상속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갔으니 그것으로 끝내자 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복잡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은 바뀌는 통에 어떻게 내 마음을 정리하고 갈피를 잡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도 제 마음이 제대로 아물지 못했던 건 오히려 남편이 죽기 전 해왔던 바람에 대해서 장례식 이후에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듯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남편에 대한 욕을 해주긴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불쌍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남편은 제가 아닌 다른 여자에 미쳐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걸 알고도 남편의 장례를 치러주고 슬퍼하고 우는 그런 여자가 되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은 떠났지만 저에게는 아직 책임을 져야 할 두 아이가 있었거든요. 아이들 역시 아빠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 제가 먼저 밝히면서 아이들의 아빠를 비난하게 된다면 오히려 아이들에게도 엄청난 상처와 충격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어차피 세상을 떠났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갈등을 겪게 될 일은 없겠다는 생각하에 이 일은 덮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죽은 사람은 말이 없듯 저만 입을 다물면 그 누구도 이런 상황에 대해 알 수 없고 아이들도 아빠를 좋은 기억으로 남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도 하니까요.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을 두고 구설을 하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듣고 버틸 자신이 없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제가 감내해야 할 것들은 상당히 많았고 고통스러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 아니, 심경이라고 할까요?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꿔먹고 남편의 지난날 과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도록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생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낳고 함께 살았던 남편의 부재는 저에게 생각보다 큰 공백이 느껴지는 일이기도 했어요. 남편을 보내준 후 가끔 허망한 마음을 달래고 싶은 생각에 남편을 보러 성묘를 가려고 택시를 잡아 출발을 하려고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택시를 타기보단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 성격이었지만 그날따라 의욕도 없고 이렇게 악착같이 아끼며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마음에 나도 택시 타고 편하게 좀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택시를 잡았어요. 그날따라 택시가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정말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어플을 켰고 한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택시가 잡혀서 남편에게 갈 수 있는 곳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택시는 거의 다 왔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 신호만 끝이 나면 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 반대편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남편의 일란성 쌍둥이 친동생인 도련님이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남편이 환생을 해서 돌아왔나 싶을 정도로 닮았던 두 사람이었기에 알아보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저는 택시를 타기 전 도련님을 크게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소리를 치면서 불러도 안 들리는 건지 전혀 절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갑자기 도련님 앞에 검은 벤츠 한 대가 섰고 그곳에서 남자 한 명이 내렸어요. 친한 사이는 아닌 듯 보였고 잠시 두 사람이 언젠 같은 실랑이를 하는 듯해 보이더니 마지못해 도련님이 그 차에 타더라고요. 내키지 않지만 타는 모습을 보니 왠지 또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문득 걱정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과 너무 똑같아 놀라서 바라봤지만 이내 도련님이구나 알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혹시 어디로 납치가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어요. 그 순간 신호대기는 풀렸고 택시는 제 앞으로 도착했죠. 이미 목적지를 찍고 난 후 택시를 호출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사님은 당연히 남편이 있는 곳으로 출발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모른 척 가던 길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문득 찜찜한 기분에 무조건 저 뒤를 따라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에게 죄송하지만 저기 반대편에 저 검은 외제차를 좀 따라가 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드렸고 그 기사님은 흔쾌히 핸들을 돌려주셨어요. 제가 따라가는 것 자체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따라갔고 결국 그 차가 향한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은 달리 다른 곳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일반 가정집이 있는 아파트 같은 곳이었어요. 도련님이 살고 있는 곳을 저도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도련님 집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았죠. 왜 이런 곳까지 저 남자와 온 것일까 생각을 하는 찰나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고 다른 도련님과 실랑이를 하던 그 남자와 도련님이 함께 내리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세 사람이 들어간 곳을 따라 들어갔고 그곳에서 마주한 믿기 힘든 광경에 저는 악소리도 못했어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이런 느낌이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평범한 가정집이었고 그 집에는 여자 한 명이 있더라고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와 그보다 좀 더 나이가 어려 보이는 남자 둘은 상당히 분노를 했는지 도련님을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잖아요. 저 아세요? 당신은 나 몰라도 내가 당신 안다고 이 가정 파괴범아. 저기 저 여자 보고도 발뺌할 거야? 네, 저는 모릅니다. 이 여자분이 누구신데요?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이야기 좀 하자더니 이런 곳으로 막 끌고 와서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끝까지 발뺌을 하네. 거기 뒤에 있는 당신은 누구야? 이놈 와이프야? 잘 왔네. 당신도 앉아요. 아니, 전 와이프는 아니고요. 저희 도련님이라 무슨 일 생길까 봐 따라온 거예요. 그래, 식구들도 알 건 알아야지. 여기 앉아요. 그렇게 꽤나 이상한 조합으로 그 남자가 하라는 대로 일단은 자리에 앉았어요. 도련님은 장가도 가지 않았는데 무슨 와이프라는 말을 하는 것인지 지금 이 상황은 또 무엇인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도련님에게 귓속말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저도 몰라요. 어디서 절 찾았는지 찾아오더라고요. 절 계속 가정 파괴범이라면서 따라오는데 육탄전 할까봐 일단 따라왔어요. 가정 파괴범이요? 도련님이?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러는 거예요? 제가 뭐 가정 파괴범이란 증거를 보여준다네요. 보자고 하고 따라온 거예요. 짧은 대화가 오고 간 후 남자 둘은 도련님과 제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꺼낸 사진 여러 장을 저와 도련님 앞으로 쫙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한두 장의 사진도 아니었고 약 20-30장은 되는 사진 모두 다 직접 눈으로 쳐다보기 민망할 정도의 사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모르게 어머 이게 뭐야? 하고 소리를 쳤어요. 고개를 돌리면서요. 그런데 이런 저와 달리 도련님은 사진 몇 장을 손으로 집어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도련님이 유부녀랑 바람을 피웠나 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사진은 눈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한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도련님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떤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의 사진들이었죠. 자, 이거 봐요. 이거 보고도 발뺌을 할 거야? 당신 남편이 지금 내 아내랑 이러고 다녔다고요. 바람이 났다고. 그래서 이거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인정하라고 끌고 왔어요. 네? 제 남편이요? 이게 제 남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말 가져다 붙이면 다인 줄 아나 가만 안 둬? 누가 봐도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더만 당신이 아니라고? 발뺌을 할 걸 가지고 왜? 왜? 가정 있는 여자랑 놀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걸리니까 발 빼는 거냐? 저 옆에 내도 바보같이 저런 놈이 좋다고. 이 대화를 끝으로 남자와 도련님은 말 그대로 육탄전을 벌였어요.
서로 욕설을 하는 건 물론이고 주먹 다짐까지 해가며 싸우는 상황에서 저는 당황스러워서 말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아주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이 스치더라고요. 이 사진 속 남자를 자세하게 바라보니 도련님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름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까지 함께 낳고 산 내 남편이다 보니 남편의 신체적 특징 정도는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 속 신체 부위의 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영락없는 제 남편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싸우면서 욕을 하고 다투는 도련님을 돌아봤고 바쁘게 걸어가 도련님을 돌려세워서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이 사진 속 사람이 정말 도련님이 맞냐? 솔직하게 말해달라. 이거 도련님 아니고 우리 남편 아니냐고 강하게 몰아붙였고 이성을 잃고 달겨드는 절 보더니 도련님은 한숨을 쉬며 할 수 없다는 듯 고백을 했어요. 사실 그 사진의 주인공이 남편이 맞다고요. 정말 또 한 번 온몸에 피가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죽기 전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죽고 난 후에도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살고 있을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도련님은 잠시 진정하고 자리를 옮겨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화는 나지만 제대로 된 상황을 확인해야겠다 싶어 도련님을 따라 나섰고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말씀해 보세요. 분명 그 사진 속의 모습은 저만 아는 남편인데 왜 도련님이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형이 형수님 모르게 그래왔던 일들도 많았고 그때마다 이렇게 절 찾아와서 오해하고 화를 내거나 하는 경우 많았어요. 그럼 폰에 있는 그 사람들 말고도 계속해서 바람을 피워왔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대단하고 뻔뻔하다. 죽어서까지 이렇게 날 열받게 하다니 능력 좋네. 제 이름까지 도용하면서 바람을 피우고 저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이었고 그런 식으로 찾아온 사람은 한둘이 아니고요. 그래도 전 형수님이랑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덮고 또 덮어왔어요. 아니, 이게 덮어진다고 덮어져요? 그동안 그럼 도련님 혼자 이렇게 해온 거예요? 시댁 식구들 아무도 이 사정 모르는 일 맞냐고요? 이렇게 나만 바보 만든 거 아니냐고요? 사실 엄마 아버지도 모르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형수님 상처받을 것 같으니 그동안 저보고 다 처리하고 해결하라고 했어서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다 알면서 모르는 척 그동안 저랑 웃고 슬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 이대로는 못 참아요. 도련님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저는 그대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시댁 어른들은 영문을 몰라 반겨줬지만 그동안 말로는 절 위해서라는 말을 했지만 결국 자기 아들을 감싸기 위해서 저 하나를 감쪽같이 속인 가족들이 정말 치가 떨리게 싫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고 왜 그러셨냐고 물어도 얼버무리며 결국 다 나를 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들과 가족으로 남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었어요. 물론 제가 이 집과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만든 것은 마지막으로 하신 시어머니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막말로 남자가 밖에서 일하면서 바람 한 번을 안 피우면 그것도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런 일로 일일이 신경 쓰고 알리고 집안 시끄럽게 만드는 게 맞니? 막말로 걔가 밖에서 애를 낳아온 것도 아니잖니. 어머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진해서 정관 수술을 한다고 하더니 안심하고 바람 피우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가 시키셨어요? 그래. 어디 가서 씨 뿌리고 다니는 것보단 차라리 그게 낫지. 넌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정말 다들 치가 떨리네요. 전 이렇게 비정상적인 집하고는 더 이상 연락 못하고 살아요. 앞으로 저랑 우리 아이들 볼 생각하지 마세요. 네가 지금 철륜을 끊으려고 하는 거냐? 네 자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들 자식이기도 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니? 네, 철륜은 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아들을 감싸면서 지켜주셨나요? 정관 수술까지 종용하시면서? 아이들 보여줄 생각 전혀 없어요. 보고 싶으면 소송을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를 하시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뛰쳐나왔고 그 길로 남편과 함께 살았던 관사에서 나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우리 세 식구만 생각하면서 살기로 다짐했어요. 시어머니가 법적으로 아이들 문제로 대응을 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긴 했는데 다행히 복잡하고 피곤해지는 일 없이 몇 차례 연락을 해오는 것 외에는 잠잠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본인 아들이 세상에 없는데 아이들을 보려고 찾아오거나 뺏을 수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시댁과의 인연은 이대로 끝이 났어요. 사실 가능하다면 시어머니와 그 가족들에게 법적 대응을 묻고 싶었지만 제 생각대로 되는 일은 아니더군요. 물론 그대로 그 사태를 끝내기에는 제가 너무 억울하고 평생 마음에 병이 생길 것 같았기에 반드시 그 책임을 누구에게라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이들과 이사를 한 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정리한 후 남편의 판도라 상자였던 휴대전화를 들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도련님이랑 다투던 그 상황에서 켜둔 녹음을 들고 확실한 복수를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제가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받게 된 고통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꼭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중 휴대전화 속 모든 상간녀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몰랐다고는 하더라도 뒤늦게라도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받은 충격과 고통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의 경우는 오히려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어요. 남편이 자진해서 저에게 자신의 바람에 대한 증거를 주고 간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니까요. 상간자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 상간녀를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막상 정리를 해보니 한두 명이 아니고 거기다가 도련님 사건으로 알게 된 것까지 합치면 꽤 많았어요. 먼저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해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하면 당일에 선임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우선은 증거를 정리해서 오시면 사안을 듣고 선임을 진행해 바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일을 하고 돌아오면 증거를 정리하기 바빴어요. 사람이 복수심이 생기니 없던 끈기도 생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침내 모든 증거를 정리한 후 약속을 잡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져온 증거의 양과 상간녀 정보를 보더니 변호사 역시 꽤 놀라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많은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궁금한 마음에 혹시 저처럼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냐는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놀랍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저처럼 다수의 상간녀가 존재하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고요. 그 말에 또 한 번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변호사는 제가 준비해온 증거들을 검토해 본 후 소송 진행을 위한 시효 또한 넉넉하고 증거도 확실한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간자 소송을 통해 제대로 된 위자료 청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더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저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임을 했고 소송 진행에 박차를 가했네요. 물론 제가 모든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 수는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이런 경우에도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이런 경우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면 충분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당사자를 특정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여유롭게 대응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된다고 해도 저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동의를 하고 천천히 복수를 위한 진행을 했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가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상간녀는 총 5명이더라고요. 도련님으로 인해 알게 된 그 여자분까지 포함을 해서 5명이요. 이 많은 여자들과 저 모르게 바람을 피우려고 했다면 상당히 바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소송은 시간이 좀 걸렸을 뿐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어요.
상간자인 피고들에게 각각 소장이 갔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당황스러웠는지 연락을 해 억울한 듯 항변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땐 몰랐다지만 제가 알게 된 이상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인데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저 이번에 소장 받은 사람인데요. 혹시 관계가 다 끝난 건 알고 이렇게 보내시는 건가요? 네, 끝났겠죠. 그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그래도 바람은 피우신 건 맞잖아요. 늦게라도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아주 오래전에 끝난 사이인데 제가 왜 몇 년 뒤 이런 소장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네요. 이미 끝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요?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잘못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 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으니 어떻게든 잘 대응해 보시고 앞으로 또 연락하시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하세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바람을 피운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절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싶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 이런 행동을 했겠지 싶어 이제는 불쌍한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허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궁지에 몰리니 자신의 생사조차 관심이 없고 오직 돈을 적게 줄 수 있는 방법만 강구하는 여자들이 뭐가 좋았다고 바람을 피우면서 날 배신해 왔는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결국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세상을 떠나서도 애도가 아닌 원망과 저주를 듣는 인생을 살다 간 남편은 죽어서도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소송은 원만하게 해결했고 저는 각각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어요. 물론 중간에 합의를 시도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면 제가 굳이 선임 비용까지 써가며 소송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했어요. 저는 무조건 판결로 그 결과를 낙인 찍을 생각이니까요. 또 소송이 모두 다 끝난 후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사실상 모두 다 확실하게 승소를 이끌어냈어요. 항소까지 한다는 건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만 제가 가진 증거는 무한했고 그런 증거 반박을 해 맞서 싸울 수 있는 논리는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제 마지막 수건 사업과도 같았던 남편의 여자들에게 세상에 없는 남편을 대신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각각 받아낼 수 있었어요. 막상 소송이 다 끝나고 통장에 위자료로 꽤 많은 돈이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완벽하게 후련한 기분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면죄부를 받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을 하고 혹은 일상을 살면서 평범한 사람처럼 지내는 상간녀들을 두고 볼 순 없었어요. 제가 받은 고통과 배신만큼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남편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 것은 많이 아쉬워요. 남편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훈련을 한다면서 혹은 바쁘다면서 절 속이고 바람을 피워왔다고 한다면 전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을 굳게 믿고 바보 같은 여자로 살게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영원한 비밀은 없듯 언젠간 남편의 외도를 뒤늦게 알게 되어 허둥지둥 대응을 하면서 마음속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겠죠. 이런 상황을 대비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미리 알게 된 것이 다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게 되고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도 그리고 그 뒤로 알려진 남편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것도 마치 꿈의 한 장면처럼 제 인생을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체감으로는 한 10년쯤 지난 것 같은데 이 모든 일들이 고작 1년이라는 시간 내에 일어났다고 하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남편에 대한 슬픔도 저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괴로움도 없이 매우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예요. 아이들도 제가 안정을 찾아가니 따라서 안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다잡고 살아야 결국 저만 보면서 사는 이 안쓰러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컨트롤하고 행복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롭게 이사를 간 곳에 적응을 했고 아이들도 전학을 온 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부모님 근처로 와서 도움도 받고 또 저도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될까 싶은 생각은 아직 잘 그려지지 않아요.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행복하고 아름답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냥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감에 감사하고 평범하고 별일이 없는 이 잔잔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아마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설마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제가 직접 경험하고 겪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가 정말 가능하냐고 반문을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실화이기 때문에 제 주변의 사람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기도 하고 또 같이 울어주기도 했으니까요.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저와 같은 혹은 저와 비슷한 일을 겪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니길 바라지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신다면 저처럼 단 한 번도 참지 마시고 무조건 대응부터 하셨으면 해요. 결혼 상대자로 선택하고 그 사람과 평생을 약속했던 건 제 결정이었어요. 그렇기에 이런 결말을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요. 이제는 편하게 주변에도 진짜 실화라고 이야기를 하며 털어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기도 하고요. 세상은 넓고 사건 사고는 많듯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도 있구나 싶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